동현이가 과거에 작성한 일기와 메모에 적힌 지역은 전부 다 찾아다녔죠. 수학여행, 군생활, MT, 친구들과 여행 등등 과거 동현이의 발길이 닿은 적 있는 곳이라면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동현이를 아는 지인들에게 동현이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것 없냐며 애원을 하듯 물었어요. 하지만 정말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인지 어디에서도 동현이에 대한 소식을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말 이 나라에는 동현이가 없는 게 확실했어요. 제가 직접 미국을 가보려고 했죠. 거기다 얼마 전부터 며느리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게 미국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무게를 더 실어줬습니다. 동현이를 찾아야 하는 건 당연했고 불쌍한 며느리 신변에도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되어 더는 한국에 있을 수만은 없었죠. 홀로 미국행을 알아보게 됐고 여권과 비자를 만들기 위해 바빠졌습니다. 서류 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편함에 희한하게 생긴 편지 봉투가 들어와 있었어요. 무슨 편지인가 싶어 꺼내봤더니 글쎄 3년 넘게 찾아 헤맨 아들의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죠. 아들 이름 석자에 눈이 돌아갔던 저는 급히 그 자리에서 편지 봉투를 열고 내용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충격적이고 놀랄만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었죠. 아들은 지난 3년 동안 숨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것도 미국도 한국도 아닌 필리핀 감옥이었습니다. 아들이 왜 미국도 한국도 아닌 필리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지 소상히 알고 싶었지만 편지지 안에는 이 모든 게 며느리에게 속아 넘어가 생긴 일이라는 말밖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 3년 동안 감옥 안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 또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죠. 몇 번이고 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답장이 오지 않는 걸 보면 며느리가 중간에 가로채기라도 하는 것 같다고 했죠. 자신에게서 편지를 받은 내용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필체가 확실했고 3년 만에 찾은 소식이니 이 편지가 가짜라고 해도 아들이 있다고 하는 필리핀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곧바로 필리핀으로 가게 됐고 아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정말 열악하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그곳에서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민을 간 시간까지 포함하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하지만 그건 시간의 흐름으로 바뀐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처참하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아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죠. 과거 건강하던 때와 비교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라는 걸요. 아들을 찾았다는 생각에 오열을 했고 아들 또한 3년 만에 만난 저를 보고 안심이 됐는지 눈물을 쏟아냈죠. 그리고 아들에게서 어떻게 미국이 아닌 필리핀에 오게 되고 감옥에까지 수감이 됐는지 듣게 됐습니다. 애초에 아들은 미국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던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며느리의 지인에게서 일자리를 소개받고 지내게 될 나라가 처음부터 필리핀이었다고 했고 자신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필리핀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면 제가 오만 걱정을 다 할 것 같아 저를 안심시키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것 또한 며느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때 저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면 된다고 아들을 설득시켰다 했죠. 그렇게 넘어간 필리핀에서 며칠간의 휴식을 하고 나서 처음 며느리의 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 일을 하러 갔는데 앞서 설명받았던 내용들과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처음 며느리가 말한 일자리는 필리핀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 중 하나를 하청받아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이트를 관리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필리핀 정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고 했죠. 그곳은 인터넷 불법 도박과 보이스피싱을 운영하는 업체였다고 합니다. 업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처음 아들이 봤던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험악한 인상의 조직폭력배라고 했죠. 그곳에서 사이트와 서버,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아들은 당연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곳의 조직원들이 아들을 둘러싸고 협박을 해왔다고 해요.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지만 욕설과 함께 계속해서 협박을 해오는 폭력배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게 됐다고 했죠. 어쩔 수 없이 당일에는 일을 하게 됐지만 집으로 돌아가면서 경찰과 대사관에 신고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자 그 조직폭력배들이 아들을 승합차에 태워 집 앞까지 데려다 줬고 직접 집 안까지 들어가는 걸 확인했다고 했죠. 애초에 세운 계획은 틀어졌지만 집안에서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고 며느리와 자신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 그곳을 도망치려고 했어요. 며느리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도망을 치자 했는데 어쩐 일인지 며느리가 꼼짝도 하지 않고 아들을 쳐다만 봤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곧이어 낮에 업체에서 본 조직폭력배들이 들어왔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며느리와 그 조직은 한패였던 거예요. 개발자인 아들에게 일부러 접근을 해왔던 거고 자신들의 경비를 최소한으로 아끼기 위해 필리핀까지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결국 아들은 집에서는 며느리에게, 회사에서는 조직원들에게 감시를 받아오며 범죄에 동참하게 됐다고 해요. 밤낮 할 것 없이 자신을 감시하는 상황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몰래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늦은 밤 잠을 자고 있는 며느리 몰래 화장실을 가는 척 안방에서 나온 아들은 여권과 지갑만 가지고 도망치려고 했죠. 그런데 건물을 나오자마자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에서 조직원이 나와 곧바로 붙잡혔다고 했어요. 조직원들은 도망치려고 했던 아들을 집 안으로 데려가 무참히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며느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했고요. 이후 더 삼엄해진 감시로 도망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잠시 담배를 피는 시간마저 감시가 붙었고 휴대폰조차 일일이 확인을 받아가며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제가 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게 아들과 잠시 통화를 시켜줬었고요. 그때 아들이 피곤해서 단답형으로 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통화를 할 때마다 흉기를 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목숨을 위협당하며 통화를 하고 있다 보니 짧게 단답형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아들은 그곳을 도망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 다음번의 기회는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며 그들 뜻대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다 아주 잠시 담배를 피는 자신에게 감시가 떨어졌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그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업체 건물에서 도망을 나왔고 몸을 숨겼죠. 매일 안대가 가려진 채로 승합차를 타고 집과 업체만 왔다 갔다 했으니 주변 지리를 알지 못했고 경찰서와 대사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죠. 한동안 몸을 숨긴 아들은 현지인들에게 물어 경찰서를 찾아냈지만 그곳에는 조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인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평범한 회사원인 척하고 다니는 조직원들은 아들이 회사 내 범죄를 저질러 찾고 있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죠. 결국 대사관은 가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행객들의 경우 업체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위장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으니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대사관을 들어갈 기회만 노리던 아들은
적당한 때를 틈타 진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조직원들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폭행과 고문으로 이어졌고요. 이번에는 달랐다고 합니다. 아들이 끊임없이 도망칠 시도를 할 거라는 걸 알았던 조직원들은 위험 부담을 줄이려 했죠. 필리핀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팅 범죄를 이용해 아들을 필리핀 감옥에 영영 보내버리기로 한 겁니다. 며느리와 조직은 아들이 마약 복용과 유통, 판매책으로 보일 수 있게 집안 곳곳을 조작했고 현지인들까지 끌어들여 아들이 폭행과 협박, 무기 소지까지 한 것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필리핀의 경우 돈이 없으면 자신의 무죄를 밝히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것도 완벽히 조작해 놓은 세팅 범죄의 경우 더더욱 힘들었죠. 조직원과 한패인 며느리는 당연히 아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교도소 내 수질이 상태가 좋지 않아 생수를 사 먹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생수 한 병 살 돈도 넣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필리핀 감옥에 있는 다른 한국인 수감자를 통해 저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감옥 내부에 있는 조직원으로 인해 할 수가 없었다고 했죠. 재판마저 조직원들이 손을 쓰는 바람에 늦춰지며 평생 감옥에서 수감이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겨우 저에게 보낸 편지들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며느리와 조직에서 가로채고 있는 것 같다고 했죠. 제 생각에도 며느리가 한국으로 돌아와 아들 소식을 알릴 때 조직원들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고 매번 수거를 해갔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들을 찾아 나선다고 정신이 없을 때도 혹시 아들에 대한 제보나 정보가 날라오지 않을까 항상 우편물들을 확인했었거든요. 아들에게서 지난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된 후 아들을 찾는데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걸 후회하고 저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며느리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직접 찾아가 봤더라면 이상한 점을 좀 더 빨리 깨닫고 아들과 일찍이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아들도 지금과 같이 힘든 생활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악마 같은 며느리와 조직들의 잘못이었지만 그때는 그 모든 게 저의 안이한 태도로 생긴 일 같아 저를 탓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이제 아들을 찾았으니 다 끝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던 간에 이곳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올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들은 이제부터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받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했죠. 감옥 내부까지 조직원들이 있어 제가 아들을 찾았다는 걸 알게 되면 감옥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아들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죠. 거기다 사람을 도구 정도로 보는 극악무도한 놈들이라 제 안전도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선 면회가 끝나면 호텔 안에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과 경찰을 통해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과 보이스피싱을 하는 조직을 검거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 뒤에야 아들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들은 저에게 며칠에 걸쳐 조직이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 건물, 숙소, 구성 인원까지 자세히 설명해 줬고 전 그 모든 걸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했죠. 그리곤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발을 떼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경찰에 알리기 위해서요. 수사를 요청했고 아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함께 제가 기억하고 메모해뒀던 모든 증거들을 제출하게 됐죠. 다행히 경찰들은 제 말을 믿어줬어요. 제가 제출한 조직원들 신상들 중에 경찰들이 쫓고 있는 범죄자들이 있었거든요. 수사가 시작됐고 저는 아들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풀기 위해 대사관에도 해당 사실들을 알리며 아들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말하게 됐죠. 혹시 감옥에서 무슨 변고라도 당하면 안 됐으니까요. 다행히 아들이 알려준 정보로
해당 조직원 대부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며느리 그녀는 일이 벌어지기 전부터 한국으로 들어간 후였죠.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년만은 제가 직접 처벌을 내려주고 싶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저는 지난 3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며 사람 찾는 일에는 이미 도같은 상황이었고 며느리는 제가 아들을 만났던 것조차 모르고 있었죠. 자신의 신분을 꽁꽁 숨기고 주변 지인들까지 모두 거짓된 사람들로 내세웠지만 그래도 전 며느리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여러 차례 사람들을 소개받게 된 저는 며느리가 숨어있는 장소를 알게 됐죠. 우리 아들이 받은 고통의 시간을 되갚아줄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지방 소도시 원룸에 살고 있는 며느리 집으로 찾아갔지만 붙잡힌 동료들 소식을 들은 것인지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죠. 밤에도 작은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며느리의 집이 보이는 여인숙에서 묵고 있던 저는 새벽 시간 먹을 음식을 사올 며느리를 확인하게 됐죠. 그리고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그 순간 닫히는 문을 잡고 며느리를 안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당신 뭐야? 누군데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와? 나다 이년아. 어머님. 어머님께서 여기를 어떻게... 어머님? 이년이 누가 네 어머님이야? 나랑 우리 아들을 잘도 속여놓고 어머님이라는 소리가 나와? 이런 곳에 숨어있으면 아무도 못 찾을 줄 알았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동현씨 찾으러 온 거예요. 이곳에 동현씨 봤다는 정보가 있어서요. 거짓말을 하는 그년에게 옆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서 후려 갈겼습니다. 뻔뻔한 모습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내가 아직도 모를 줄 아니? 네가 우리 아들 속여서 결혼하고 범죄에도 이용했잖아. 너네 조직들 정보 내가 아들에게 받아서 경찰에게 넘겼다. 재판장에서라도 니녀는 꼭 한 대 갈겨줄 거라고 마음먹었는데 고맙게도 네가 여기 있더구나. 이미 법은 법대로 다 알아봤으니 특수폭행으로 고소하려면 해라. 이미 아들 그곳에서 빼낼 준비는 다 해놨으니 나도 이곳에 미련 없다. 그리고 죽기 싫으면 네 손으로 직접 경찰에 전화하고. 그때부터 일방적인 저의 폭행이 시작됐어요. 우리 아들이 그년 때문에 맞고 당한 일을 생각하면서 때리는 게 힘에 부쳐도 악을 쓰며 때렸죠. 작은 원룸에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그녀는 결국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하게 됐죠. 곧이어 경찰이 번호키를 뜯어내고 들어왔고 그제서야 제 복수극을 마칠 수 있었죠. 이렇게 한다고 아들과 제가 겪은 일이 잊혀지고 풀리는 건 아니었지만 처벌받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보단 속이 시원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도 저는 이정현 그 여자가 수배범이라는 걸 알리며 순순히 경찰들을 따라 나섰죠. 전 특수폭행과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가 됐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함께 90시간 사회봉사도 선고받았습니다. 후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일찍 신고가 된 것이 아쉬울 뿐이었죠. 고소도 하기 힘들게 아주 아작을 냈어야 했는데 제가 행동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는 동안 아들은 변호사와 함께 누명을 밝히는데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 조직원들에게서 나오는 진술과 정황, 증거로 인해 풀려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건 베트남 교도소에 수감된 죄에 관해서만이었어요.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아들은 불법 도박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을 한 죄로 재판을 받아야 했죠. 목숨까지 위협받는 협박을 받은 것과 함께 범죄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됐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양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게 됐죠. 아들이 구치소에서 나올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거라는 안도감에 평생 흘릴 눈물을 그날 다 흘렸죠. 아들도 저에게 미안해하며 어려운 시간을 자초해 만든 것에 대해 잘못을 구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무래도 범죄와 폭행에 노출이 된 환경에서 지냈고 그 이후에도 열악한 교도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을 수밖에 없었죠. 회복을 하기만 해도 모자랄 시간에 다 큰 성인이 나이든 부모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아들은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도 해줬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아들도 과거와 같이 회복된 상태고요. 해오던 일은 그만두고 지금은 저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겪은 만큼 앞으론 아들과 저 모두 행복하게만 지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섭섭하고 짜증날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대하고 말이죠. 정말 우리 두 모자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다면 아들 일을 겪으면서 해외에 아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돈과 취업으로 사기를 당한 상황이었죠. 이곳에 저와 같이 자식을 둔 분들이 많을 텐데 자식분들에게 이런 위험한 일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항상 자식의 세세한 부분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들과 저와 같은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요. 그럼 제 모자란 글솜씨에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